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 GDP 성장률 4.3%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소비 역시 3분기 중 3.5% 증가하며 깜짝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관세와 고용 둔화 우려에도 수출 증가까지 더해지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재확인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이 현행 중앙은행의 2% 물가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복귀한다면 현행 중앙은행의 목표를 1.5에서 2.5% 또는 1에서 3% 같은 범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잠재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도 반도체 독자 노선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GPU 기업 무어스레드는 엔비디아 블랙웰급 AI 칩 개발을 예고했고 ASML이 독점해온 EUV 노광 장비도 시제품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자립과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 폐지와 수요 둔화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사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과 신흥시장 중심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비중이 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수익성 압박 속에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분기 GDP가 굉장히 잘 나왔죠.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전 거래일입니다. 호가창이 얇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도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시면서 전략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버블론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러한 논란들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빌미로 해서 어제 두 종목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미래에셋증권은 웃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잘 갔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HBM과 파운드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세한 뉴스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중 추가 관세를 18개월간 보류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쪽을 향한 조선업 제재도 일단 1년 정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연장선의 결과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쪽의 수출 통로가 막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추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승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빚내서 AI 투자입니다. 최근 AI 버블론이 불거졌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빚을 내서까지 AI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만큼 수익성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AI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올 한 해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투자 등급의 이 회사채 규모는 무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당시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그때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과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메타나 알파벳,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자체 현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인프라 관련 자금 조달이 올해 투자 등급 채권 발행의 약 30%를 차지했고, 이 같은 흐름은 2026년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AI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 그리고 인수합병 자금 조달까지 겹치면서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MS, 구글 같은 업체들은 워낙 대규모 인프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전환 주기가 빠르고 재투자가 반복되는 구조상 이 채무도 자연스럽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기업들이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요. 이게 전체 회사채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차입과 관련한 부분 논란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용 리스크나 부작용 징후 같은 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우려의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투자 붐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장기적으로 수익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지출이 급증했지만 이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그 여파로 오라클의 CDS, 즉 기업 신용 부도 스왑 프리미엄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CDS라는 건 기업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보험을 들어두는 일종의 경고 지표입니다. 리서치 기관 분석에 따르면 AI 관련 기업 1,000개 이상을 조사한 결과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은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12.3%까지 떨어진 바도 있습니다. AI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익화 전까지의 갭이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 또한 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고 현금 보유도 풍부한 편이라서 단기적으로 신용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AI 투자가 결과가 언제 어느 정도로 실적에 반영되느냐겠는데요.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투자 속도는 빨라지는데 수익 회수가 지연되는 균형의 딜레마가 기업들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AI 붐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시장은 기업의 투자 속도뿐만 아니라 수익화 능력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투자 성과에 따라 신용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건 분명하긴 하지만 또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맞다라는 게 빅테크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빚내서 투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워너 인수전의 아빠 찬스입니다. 재밌는 키워드인데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위해서 현금 매수 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가 아마 오라클 회장일 것 같은데요. 오라클 회장이 직접 개인 보증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파라마운트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오라클 창업자는 이 세계 5대 부호 중 한 명인 이 레리 앨리슨 회장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원 규모의 인수 자금에 대해서 개인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번 인수에 대해서 워너 주주들이 가장 우려했던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성명을 통해서 레리 앨리슨이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포함한 취소 불가능한 보증을 서기로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또 이 인수를 위한 핵심 자금줄인 앨리슨 가족 신탁에 대해서도 해지나 자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안심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서 파라마운트가 워너 인수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지만 자금 출처가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3번이나 인수 제안을 거절당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워너 이사회는 넷플릭스보다 금액 조건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앨리슨 가족이 끝까지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불안을 이유로 넷플릭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이번 개인 보증은 돈 문제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한 결정적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워너 주주들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보증과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랑 파라마운트가 본격적으로 일단 인수전에 불을 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워너 인수전은 사실상 주주 선택으로 번진 정면 승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너 이사회는 공식적으로는 넷플릭스 안을 추천하고 있지만 주주는 여전히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파라마운트는 1월 21일까지 워너 주식을 주당 $30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전체 주식의 51% 이상을 확보하면 이사회와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미 이 가격이 끝이다라면서 추가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반면 파라마운트 측은 입찰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인수전을 게임 이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 한쪽에 일단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양쪽을 밀당하면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의 인수가 독과점 논란에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미 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1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아직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인수 부담이 더 적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인수전은 주주들이 어떻게 줄을 설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한 발 더 나아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워너 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마지막에 어떤 쪽이 웃게 될지도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만 치료도 이제 알약 시대로이고요. 노보노디스크의 그 경구용 먹는 GLP-1 치료제죠. 미국에서 FDA 승인 소식이 어제장에서 좀 전달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제 먹는 위고비가 FDA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뚜렷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승인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좀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먹는 위고비는 기존 주사제였던 위고비의 경구제 버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약을 심혈관 위험 감소 효과까지 포함해서 공식 승인하면서 세계 최초의 GLP-1 기반 비만 치료 경구약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GLP-1은 그동안 주사제 위주였던 치료제들에 비해서 복용 부담이 훨씬 적다는 게 강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된 먹는 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64주 만에 평균 체중을 16.6% 줄이는 효과까지 보였고요. 주사제 못지않은 감량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1월부터 저용량 제품을 월 $149에 약국과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성인 중 8명 중 1명이 GLP-1 계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올 만큼 이번 승인으로 비만 치료의 대중화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가격 안정화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먹는 약이 비만 치료의 새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한 번 맞으면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장기 지속형에 있어서 가장 좀 크게 포인트를 잡고 가다가 이제 먹는 약으로, 경구용으로 좀 넘어온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 일라이릴리도 지금 먹는 GLP-1 약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번 판도를 좀 흥미롭게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내년 3월쯤에 먹는 GLP-1 약인 오포글리프론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사제 중심으로 경쟁해왔지만 이제는 먹는 비만약이라는 새로운 격전지가 생긴 건데요. 이번에 먼저 출시된 먹는 위고비가 펩타이드 성분이라 흡수가 좀 느린 단점이 있는 반면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은 합성 화합물 기반이라서 복용 직후 바로 식사 가능해서 훨씬 간편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를 따지면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노보노디스크는 64주 동안 16.6%라는 체중 감소를 기록했지만 일라릴리는 72주 동안 12.4%였습니다. 결국 각자의 장단점이 좀 명확해서 소비자층도 나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 전체를 봤을 때 GLP-1 약물 시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먹는 약만으로는 240억 달러 이상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 접근성과 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승인으로 노보노디스크는 선점 효과를 확보했고 일라릴리는 복용 편의성과 후속 기술력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누가 더 빠르고 공급망을 확대하느냐 그리고 보험 적용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앞으로의 먹는 비만약 시장의 승자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에 주사를 맞다가 이제는 먹는 약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위고비는 현재 유럽에서 기타 규제 당국에 있어서 허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승희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하나증권의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스페이스X 투자 관련 코멘트인데요. 오늘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그에 따른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증권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수혜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사이 이 국내 증시에서는 미래에셋 계열주를 둘러싼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요. 스페이스X 투자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단 5거래일 만에 주가가 114%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하한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반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은 초반에는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뒤늦게 재평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한 회사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왜 증권가는 미래에셋 증권을 진짜 수혜주로 보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슈를 주가가 왜 올랐는지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한데요. 지금 투자 구조와 투자 금액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 그룹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금액을 투자를 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총 투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 투자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직접 주도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만들고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한 계열사들과 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출자자로 참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 해석이 엇갈리기 시작한 건데요. 하나증권이 추정한 계열사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구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먼저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미래에셋 글로벌 스페이스 투자조합 1호에다가 지금 1,164억 원을 투자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섹터리더 투자조합 1호에는 885억 원을 각각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전부 2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해외 법인 투자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스페이스X 전체 투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래에셋 증권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증권은 파악을 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언론 보도와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0억 원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작은 규모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될수록 평가이익이 크게 반영되는 곳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함께 또 짚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IPO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이런 단기적인 상장 이벤트보다는 이미 높아진 기업 가치 자체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한 1조 원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분기마다 반영되는 평가이익 자체가 이미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평가이익은 어디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그곳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 목적 자산인데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 목적 자산 규모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자산들의 평가손익은 분기마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증권은 미래에셋 증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산 구성의 변화를 좀 꼽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투자 목적 자산이 이 기업금융 50, 또 대체투자 50 비슷한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업금융에는 지금 80이 들어가고 있고 대체투자도 20 수준으로 좀 바뀌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하나증권은 기업금융 부문에서 혁신 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AI와 우주, 그리고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 실적 업사이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스페이스X의 그런 상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될수록 평가이익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실적에도 의미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자의 주가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래에셋 증권은 4% 가까이 좀 오르게 되면서 23,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어제 미래에셋 증권은 이번 리포트의 영향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실제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이제 테마 기대감에서 구조와 숫자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 같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숫자가 반영되는 곳은 미래에셋 증권이다라는 점을 이번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요, 달바 글로벌에 대한 교보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한결 편안해진 구간입니다. 사실 최근 달바 글로벌 주가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게 되면서 꽤나 큰 폭의 조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보증권이 주가는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교보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달바 글로벌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보증권은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교보증권은 달바 글로벌의 4분기 실적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4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51%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8억 원이 집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이상 급증하는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매출과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해외 매출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지금 4분기 해외 매출액을 904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나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다면 무려 89% 정도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본다면 실적 구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4분기 매출은 200억 원으로 좀 책정을 하고 있고 6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지금 확대하는, 성장하는 구조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안에서 교보증권은 오프라인 입점 확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약 3,400개의 점포, 그리고 4분기에는 약 3,700개의 점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목표였던 4,000개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입점 확대가 이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러시아 매출은 130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를 하지만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12% 감소한 수치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 사실 분기 기준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교보증권은 이것을 수요 둔화가 아니라 매출 인식 시점의 문제라고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에 러시아 유통 채널인 골드 F를 통해서 대량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80억 원 중에서 40억 원만 4분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일부 내년으로 이연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보증권은 러시아 수요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북미 지역입니다. 4분기 북미 매출은 269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 볼 때는 217% 증가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오프라인 채널인데요. 울타에서만 약 10억 원,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는 약 30억 원의 매출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교보증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세안 지역에서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스페인 코스트코 입점 이후에 단 3일 만에 리오더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SKU 입점 요청까지 나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과 아세안 쪽은 좀 매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기 반응 자체는 좋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이 이번 리포트에서 특히나 강조한 부분은 바로 2026년부터의 변화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꼽아보자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오프라인 비중 확대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조를 살펴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B2B 비중이 약 40%고요. 러시아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20에서 30% 후반대에 지금 견조한 이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이
인데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자릿수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손익분기점 수준이거나 일부는 지금 소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부터는 북미의 B2B 비중이 20%까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교보증권은 이익률 개선이 앞으로 가시화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그런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다라는 점을 좀 짚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버행 이슈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보증권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은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특히나 북미와 유럽에서의 매출 성장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서 마진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 오버행 이슈도 지금 완화가 됐고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함께 짚으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주가는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 의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2만 원 유지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제 달바 글로벌은 여전히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1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기보다는 2026년을 바라보자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과 구조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SDS랑 오픈 AI가 AI 동맹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업용 GPT 쪽에서 소식이 나온 것으로 보여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금값이 최근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오다 보니까 금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랠리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84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9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터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한 걱정까지 그리고 뉴스들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성과 오픈 AI의 전략적 동맹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적인 제휴를 넘어서서 삼성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큽니다. 삼성 SDS는 오픈 AI와의 계약을 통해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식 리셀러가 됐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챗GPT가 아니라 보안과 데이터, 업무 통합 등 기업 전용 기능이 대폭 강화된 버전으로 이제 기업들이 복잡한 개발 없이도 바로 AI를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계약은 지난 10월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CEO가 직접 만나서 LOI를 체결한 이후 나온 첫 공식 결과물인데요.
삼성은 단순히 챗GPT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설계와 건설, 운영, 그리고 AI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전 계열사가 나서서 오픈 AI와 전략적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들이 다른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오픈 AI의 요청에 따라서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HBM4와 LPDDR5X, GDDR7 같은 AI 전용 메모리 라인업이 포함됩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건설, 삼성 SDS는 스타게이트 인프라 설계와 운영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동맹은 하드웨어부터 서비스, 인프라까지 삼성이 AI 시대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딱 사용하는 AI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정보의 한계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GPT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이 좀 됐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기업용 GPT 솔루션 제공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HBM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나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HBM4는 삼성 반도체가 명예 회복을 노리는 핵심 무대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M3E를 업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3위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히 메모리의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GPU와 함께 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과 발열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삼성 제품이 전력 효율과 구동 안전성 면에서 기대 이상을 보이면서 다시 공급망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분기 HBM 시장 점유율 22%로 마이크론을 제치고 다시 2위를 탈환했고요. 이재용 회장은 최근 기흥과 화성 캠퍼스를 찾아서 보건 기술력 회복과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삼성은 기술 신뢰 회복과 공급 재진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HBM4가 그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HBM3E에서는 좀 주춤했다 하지만 HBM4 시장 안에서는 선점해가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숫자에 장부에 찍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00조 원까지 내다보는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평가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KB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2026년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전년 대비 3배, 그리고 HBM 매출은 26조 원, HBM4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HBM4는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올해 16%에서 내년 35%로 2배 확대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인 소캠2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이 소캠2는 기존 D램 대비 전력 효율이 20% 이상 개선되고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HBM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효율은 높은 제2의 HB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품을 중심으로 삼성은 AI 메모리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AI 인프라 사업까지 최근에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결국 삼성의 전략은 단순한 메모리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과 공급, 인프라라는 삼각축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지금은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D램 업체 중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요. 향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또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은 100조 원이 육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린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내년도는 OP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단에서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도, 은도, 그리고 구리랑 알루미늄까지 같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심을 금으로 잡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금값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큰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의 금값 폭등의 가장 큰 방아쇠는요. 아무래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에서 좀 나왔습니다. 어제 국제 금 현물가는 장중 온스당 4,497.5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50번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13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에 대비한 가장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금이 다시 선택을 받으면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은 올해 들어서 70% 가까이 상승했고요. 가난한 자의 금이다라고 불리는 은 가격 또한 연초 대비 14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원자재단 안에서는 일단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하이난이 금 쇼핑의 성지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네, 지금은 금 관광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국 하이난성이 이 전역이 무관세 특구로 좀 전환이 되면서요. 금 장신구 가격이 본토보다 훨씬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이 하이난의 무관세 조치 시행 이후 금 장신구 가격은 중국 본토보다 그램당 약 170위안 정도 낮게 형성됐습니다. 한국의 10돈격인 40g을 구매할 경우 면세점 할인과 각종 지방정부 쿠폰까지 적용이 된다면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때문에 SNS에서는 하이난 금 1만 위안 절약과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지고 있고 중국 내 하이난행 항공권 예약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하이난은 소비 수요와 관광 여기를 동시에 흡수하는 금 허브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값과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거품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내년도는 진짜 괜찮은지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대표적인 비관론자로는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 CEO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금값이 시중 통화량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라고 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2025년 현재 금 시가총액의 통화량이 125% 수준인데요. 이는 과거 금값이 급락했던 198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다면 금값도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은 금값과 주가가 동시에 치솟는 이중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금값이 역사적인 고점에 다다르면서 투기적 자금의 숏스퀴즈, 즉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일시적 폭등 현상까지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는 여전히 강하고요. 금 ETF 자금 유입도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특히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9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 중 36%가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값이 약 4,500달러 선이니까 내년 중 최대 1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온스당 5,3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또한 금 가격의 장기 강세 전망을 재확인하면서 2026년 4분기에는 온스당 5,055달러 도달 가능성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금값은 당분간 고점 논란과 강세 전망이 엇갈리는 흐름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강도,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향후 금값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물론 금값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지만요. 상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의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금값 5,0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이 일단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예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는, 이자가 메리트가 없는 금이나 은 가격도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가격이 빠른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거품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도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48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연고점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1,500원대를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83.6원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1,484.3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에 바짝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심리적 마지노선인 1,480원 선을 이틀 연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한 점은 어제 환율 상승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대외 변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심리적인 수급 불균형이 핵심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은행에 맡기는 외화예금에 이자를 주는 지준분리를 시행했고요.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한시 면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연장해서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환율이 오히려 더 올라간 이유는 당장의 달러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서학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운용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를 매수하려는 실수요도 많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연말이라는 시점도 변수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틈을 타서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기 쉬운 상황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화가 다른 아시아 통화들과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까지 보이면서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이 거대한 수급 불균형을 막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네, 어쨌든 시장 안에서 고환율 쇼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상황으로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긴 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숫자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 특히나 실물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실물 경제 전반에서는 이미 좀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가연금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와 은행의 건전성 지표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환해지 비중을 조정하면서 달러를 팔고 있지만 이는 자칫 연금 자체의 환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중기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응답이 30.9%, 특히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에서는 무려 40.7%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외화 결제 비용까지 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은 커지는데 판매 가격에는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환 리스크 관리 수단을 쓰는 곳도 10곳 중 1곳도 안 됩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좀 기업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부품사 같은 중소기업들 10곳 중 4곳은 고환율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데 납품 단가는 이미 계약돼 있어서 환율이 오를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 항공업계까지도 타격이 더 직접적입니다. 항공기 리스 비용과 항공유 등 거의 모든 고정비가 달러로 결제돼서 환율이 10원만 올라가도 수백억 원대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들까지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미노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역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표시 자산 가치가 변하면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러 구매 가격이 이미 1,510원을 넘긴 상황이라서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면 이는 곧 은행의 대출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환율이 국가연금과 그리고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경제의 세 기둥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모두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에 대한 시각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이 1,600원대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입니다. 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해외 직접 투자, AI 인프라 수입, 엔화 약세까지 이 원화를 밀어낼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의 거주자 해외 직접 투자는 810억 달러,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돈을 수출로 벌어도 다시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결코 넉넉하지 않으며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확실한 안정장치가 부재하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우리 경제의 1%대 저성장 고착화와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지속될 경우 환율 상단은 더욱 열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정부는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해지 비율을 조절하는 이 동적 환해지와 그리고 한은 국민연금 간 스와프 상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원화 반등의 변수가 되기는 하겠지만요.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 된 지금 상황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넘볼 수 있는 환경도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적으로 정부에서도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좀 들어갈 것으로 국민연금이 같이 좀 투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소방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합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어제 나왔던 3분기 미국의 GDP가 깜짝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는 오늘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한 전략들 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내일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내 지수, 양 지수는 조금 상승 출발을 다 함께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엇갈린 흐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메이저 주체 쌍끌이 매수세 상승분을 유지해 나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시장이 좀 개별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특정 섹터에만 강하게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하나오션의 급등세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환율이고요. 어제도 3원 50전 정도 오르게 되면서 1,483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일단 저희가 어떤 접근을 좀 해봐야 될지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좀 판단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제 좀 시장이 흐름이 약했단 말이죠. 시초가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 역시도 3,500억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의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폭도 당연히 크고 종목들 역시 상승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급은 되게 좋았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 종목 수에 비교를 해봤을 때 어제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큰 장이었습니다. 마치 주가는 올라갔지만 하락장의 분위기가 같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날 미국 국내 증시의 경우는 어제보다는 그 전날에 주가의 상승이 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커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좀 희한합니다. 뭐냐면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9,500억의 매수가 들어갔고 그 전날은 1조 1,0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환율은 계속 오름세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수급의 의미로 본다면 아무래도 환율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거의 금융위기 정도의 어떤 상황에 놓일 정도의 환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제의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좀 밑에서 받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크게 살아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S&P 지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만큼 최근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거품론과 기술주들의 투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제의 경우에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결국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의 이 거품론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기업들의 실적이 거품론이라는 걸 좀 해소시킬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시장일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출발을 해도 문제는 유지입니다. 어제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 시초가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가 좀 한산했어요. 오늘도 거래가 좀 작은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고 아무래도 그 종목들은 IT 쪽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또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이런 특징 이제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0.5%의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0.5%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 지금 흐름들이 오후장까지 잘 유지가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 좀 특별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5.9% 오르게 되면서 13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오션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조선의 센티 전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프리기탐 협력 이슈가 하나오션 만의 호재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건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가장 뭐 대장주라든지 또는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기탐을 지금 현재 한국의 하나와 협력을 해서 이번에 이제 건조를 할 거라는 얘기 발언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오션이 어제도 주가가 크게 올랐고 오늘도 주가의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 경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2년 동안 넘게 진행이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보다는 하나오션 쪽에 조금 더 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측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반겼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제 주가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6조 원 규모의 지금 신한우이 해상풍력 도급 계약이 또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또 열린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제 특징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종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오션 덕분에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또는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조선주의 경우에는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이게 뭐 내년도를 보고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최근에 들어갔다가 손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감이 좀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나 조선 섹터에서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오히려 좀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워낙에 모멘텀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의 프리기탐 협력 격포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오션의 이슈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로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 HD 현대 중공업도 한 2%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중공업까지도 1.5%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낙수 효과가 전반적인 조선주 안으로도 깃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들이 그동안 상반기에서 주도주로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 앞으로 길게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을 오히려 탈출의 기회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오션 개별로만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들까지 해주셨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3분기 미국 GDP가 깜짝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점들이 경제 지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 오늘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내일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양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6% 오르면서 4,13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 920포인트 선에서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강보합권에 불 켜내면서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11만 원 선에 완벽하게 안착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6%대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서 지금 독일의 GF ADAS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0.6%가량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 이후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 여부를 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수급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0.5%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쉬어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가 0.3%가량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장에서는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1.3%가량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0.2에서 0.4%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원 30전 오르게 되면서 1,484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장 안에서 메이저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만 개인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개인의 경우에는 68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장의 흐름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장 출발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코스피는 0.3%의 강보합권을 불 지켜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을 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오른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좀 아쉬운 장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좀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이쪽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규모 자체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한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거래 규모 자체는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사실 물량이 좀 반면에 너무 작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에 대한 이 부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일단 보는데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세 차익이죠.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보는데 환율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이익이 아니라 환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환손실을 대체해서 추가 이제 이 부분을 시세 차익으로 메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최근 들어서 이제 탄력 자체가 조금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여의치 않아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좀 매도를 좀 일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제까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좀 방어적인 매수였던 거고요. 저가 매수.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는 건 보통 이 기관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12월 달에 전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월 달의 첫째 주 정도 이때의 기간을 보통 이제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매수가 들어오는 건 보통 기관 쪽에서의 힘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기관 쪽의 수급은
어제나 뭐 최근 들어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다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었고 매도하다가도 매수 쪽으로 또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쪽 수급에 여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장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기업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경우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부분에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물 지수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가져가되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 그러니까 종목들의 그 탄력이 좀 약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오늘 장보다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좀 성탄절 휴일을 앞두고 좀 거래량 자체가 한산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차라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매수 접근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해진 속보로 지금 당국이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한 6원 60전 정도 내리게 되면서 1,474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장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엔캠의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의 시세가 뚜렷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장에서도 엔캠의 시세가 한 20%가량 오르는 모습, 한 17%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2차 전지 투심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전반적인 센티 개선으로 좀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주가의 상승에 대한 배경을 본다면 이제 ESS 쪽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을 많이 봤었고,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ESS 시장을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업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좀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엔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린더스 다이하고 35만 톤의 전해액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엔킴의 주가가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의 경우에도 2024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좀 냈습니다. 이번에 한 번의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이 기업에 큰 변화가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숨통이 좀 트이는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다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봤을 때도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BW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황에 대한 완벽한 어떤 상승 전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제 신호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 쪽보다는 ESS 시장의 성장 동력을 맞춰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지만 얼마 전에도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계약 취소 소식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엔캠도 이번에 계약 소식이 나왔지만 개별적으로만 접근하셔야지 2차전지 전반적인 투심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엔캠으로 인해서 또 중국에 대한 시장이 또 크게 열리거나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엔캠의 CATL과의 공급 계약 소식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엔캠에 대한 확대 해석,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전체 센티 개선에 대한 그런 확대 해석은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살아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 먹는 위고비가 내년 1월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알약을 승인을 한 건데요. 그동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꽤나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 그래도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움직임이 미미하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위고비라는 치료제를 굉장히 또 많은 이제 국내에 상륙을 기다렸던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국내에도 상륙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비만 인구들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이 비만 치료제 쪽도 역시 시장의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선두에 있는 이제 회사로 본다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또는 일리아릴리 이런 회사들인데, 가장 또 이제 많이 알려진 제품이 바로 위고비입니다.
근데 위고비라는 이 제품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사로 나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방을 받고 싶긴 한데 이게 선뜻 이제 처방이 이제 처방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이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큰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거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주사제라든지 그다음 먹는 치료제라든지 효능적인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경구용 치료제의 시장이 이번에 FDA 승인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추가적인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일동제약 정도의 주가가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는 오히려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먹는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일동제약은 그래도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래적인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쪽으로 주목해 보자라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그 독일의 GF ADAS 사업부 인수 소식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반도체 쪽으로도 그런 확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장 쪽으로도 힘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제는 비중을 삼성전자 쪽으로 확실히 늘려가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AI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풀어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2.6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ADAS 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 독일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이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전장 사업 쪽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만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이제 포부를 열었고, 그리고 이번에 역시 하만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동안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전장 사업 역시도 삼성전자에서의 미래 성장 사업으로서 지금 확고하게 지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전장 사업은 사실 삼성전자만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LG전자 쪽에서도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이 투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홈 그리고 넘어서도 스마트카까지 이 시장을 내다보고 이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장 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은 스마트카 쪽에서도 역시 관련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엔터 문화들을 즐길 수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또 이제 시장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차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엔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장을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전장 사업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의 전장 사업 투자는 이 전장 사업 관련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으로 또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전장 쪽에서의 내러티브도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에서 삼성전자 0.3%가량 빨간불 켜내면서 11만 원 선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좀 짚어보자면 최근 이틀 연속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외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속보로 전해진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은 한 10원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1,471원 부근선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팅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볼 텐데요. 약간 엇갈리면서 흘러갑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좀 빼고 있는 분위기가 현물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이지만 계약 규모가 아직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한 800계약 정도 나타납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개장 분위기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4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4거래일 남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방향성,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지 뚜렷하지 않은 것이죠. 일단 뭐 오늘 구두갭에 따라서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뭐 주요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특별히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발을 빼는 모습들,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빼는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보면 어제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안타깝게 보는 요소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소외당했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플러스를 키면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뭐 크게 밀리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는 상황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간의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유난히 많이 오른다 아니면 유난히 많이 빠진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특별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자율주행 테마가 좀 일부 움직이고 네. 있고 몇몇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섹터의 종목 수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조금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산타랠리는 뭐 이게 산타랠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산타랠리보다는 내년도 1월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호가창이 얇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상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현물 시장에서 빼고 있는 분위기 먼저 나타난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환율 좀 체크해보긴 했는데 잠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개입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469원 50전까지 떨어지면서 11원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84원 돌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일단 상단은 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어디가 고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좀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구두 개입이 들어오죠. 지금 우리가 1,400원대 초입에 1,430원에서 한번 들어왔던 걸로 맞아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1,480원대에서 또 구두 개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도 좀 하고 뭐 서학개미 분들에 대한 뭐 부분들도 좀 있었고 국민연금의 이제 통화 수합도를 좀 강화시킨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보다 50원이 올라 있는 네.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환율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환율도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환율이 1,500원을 한 번이라도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환율이 이 정도는 지금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둘러서 빨리 환율이 안정이 되면 뭐 다행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안정이 될 가능성보다는 일단 한번 찍더라도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조금 뭐 전장되는 모습들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구두 개입 때문에 오늘 1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환율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상태에서 1,500원대 이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뭐 그럴 가능성,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도 좀 많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적인 체력도 이제 내년도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1,500원에서 뭐 정말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뭐 크게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 내년도 하이닉스가 한 1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수출에서 나타나면 레깅 효과만 없다라면 바로 원화로 또 환전이 되면서 원화 강세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제 외환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환율을 직접 잡기보다는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추자라고 좀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어쨌든 경제 성장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에 따라서 원화 안정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500원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1,500원은 열어두되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5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가 뭐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리포트 중에 하나를 좀 볼까 하는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26일까지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 연초에는 재매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리포트의 가장 큰 골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최근 5일 동안 하락했던 종목들 쭉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뭐 IT센글로벌, 이수페타시스, 로켓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세요? 근데 틈새 전략인데요. 틈새 전략. 그게 네. 과연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팔았다 다시 산다라는 개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는 것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살 리도 만무한 것이고요. 아이디어로는 좋습니다만 네.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서 몇 프로 수익을 보고 팔겠다라는 부분들도 모호한 것들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대주주 지분이 높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들을 좀 골라낸 것 같은데 네. 표면적인 내용을 좀 보고 골라낸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을 26일까지 매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이제 그들이 재매수가 들어올 때 파는 것보다 차라리 배당주를 매수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탄탄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 정리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칫 거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변동성, 더군다나 작은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익이 되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배당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히려 주가와 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26일입니다. 네, 똑같이 26일까지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관련 종목들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히려 안정적으로 서로 물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는 조선, 방산,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쪽은 서로 물려도 내년에는 어떻게 리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면 서로 물리면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리포트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리포트의 의미와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쉽냐라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따라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심으로 조금 애둘러서 표현드리고 대안으로서 배당주를 직접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고 틈새 전략으로는 훌륭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 나왔던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해본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좀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좀 개장 초반에 오름세를 좀 보였다가 다시 자동차 관련해서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한 28% 상한가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타나고요. 퓨런티어도 한 13% 강세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전장 쪽에서 M&A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독일 쪽에서 사업부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한 이틀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장님께서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돈 잘 벌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물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쪽에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죠. 어제는 또 프리기탐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도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신재생입니다. 이쪽은 뭐 태양광과 풍력의 약간 반응이 좀 다르죠. 태양광은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도 퍼스트 솔라가 좀 잘 가고 있는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하나로 풍력 관련 주들은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어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지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쪽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특히나 자율주행 차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M&A 소식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재료들은 이제 폭발적인 어떤 하나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오늘 다 이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2차 전지는 뭐 이거와 좀 다른. 그쵸. 어차피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전기차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은 있죠. 그런 연관성으로 같이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대세는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에서 파생돼서 로봇, 자율주행에서 파생돼서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전장과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차가 많이 오르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제 유튜브에다가 어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송창영 사장이 그동안 자율주행을 이끌었었는데 맞아요. 그분이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업력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기술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봤고 오히려 송창영 사장이 사임한 이후에 네. 현대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좀 이제 그런 부분들로 현재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 20% 올랐을 때도 그때거든요. 송창영 사장이 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현대오토에버에 GP가 들어온 거 그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새롭게 주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FSD가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된 상태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못 보였었던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했었던 송창영 사장의 그 이후에 이제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로봇주들도 좀 움직였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그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을 전략을 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전장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부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아직까지도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2026년, 2027년에 도입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 3도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태, 레벨 2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레벨 5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경우 FSD는 레벨 4까지 개발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2까지밖에 우리나라는 못 쓰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현대차가 막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런 어떤 기대감이 높았을 때 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이벤트 드리븐인데요.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틈새 전략, 현대차 같은 경우 또 분기 배당이니까 연말에 배당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면 짧게 끊어치는 방식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나가서 2차 전지까지 좀 놓고 보면 2차 전지는 참 어떻게 보면 전략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를 때는 또 워낙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뭐죠?
수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량을 적절하게 네. 좀 적은 규모로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전부 다 배당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배팅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배당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 또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또 움직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은 연말에 한번 만약에 지금 내가 조금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없고 현금 비중이 있다라면 한번 배팅을 해서 갖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전에 현대차 네.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살짝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배당 측면에 있어서 지금 잠깐 오케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러한 뉴스들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배당과 관련해서 어떤 퍼포먼스, 어떤 것들이 좋으냐 배당 ETF가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현대차가 지금 이러한 그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이게 되면 네. 이 테마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우리가 배당 관련주와 자율주행 테마로서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는 거다. 여기서 작은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면 배당과는 좀 거리가 있죠.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큰 종목을 지금 이제 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이슈가 없다라면 어쨌든 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배당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는 뭐 아깝지 않을까요? 배당을 아깝죠. 받는 건 아깝죠. 배당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관련해서 좀 추려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는 한 이틀 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소장님께서 조선주 말씀 주셨을 때 마스가 뭐 관련해서 다 좋지만 사실 이거 수익성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실제적으로 있을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내년도 끌고 가도 된다라는 전략은 유효한 거예요? 일단 지금 어제 하나오션이 올라간 거는 그쵸.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네. 아침부터 올랐던 것은 신한우이에서 맞아요. 네. 거의 2조 가까운 이게 하나오션이 이제 되는 부분들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9천억 중 2조 네. 6천억 중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뉴스가 더 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음봉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 그런 거죠.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먼저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필리조선소를 5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프리기타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역시 이익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선투자, 그다음에 네. 그 건조인데 건조하는 단계에 있어서 과연 이익이 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고 네. 반면에 이제 어제 삼성중공업이 또 수주를 한 7천억 정도 수주를 해왔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주가가 못 움직인다라는 측면이 있어. 오늘 이제 수주를 가지고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 마스카 프로젝트보다 다른 쪽에서 수주가 조금 늘어난다라면 네. 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주들은 내년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수주 잔고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수주 잔고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가 수주에 대한 수익률을 약간 아직 모르니까 퀘스천 마크라고 친다면 사실 한 2, 3년 전에 받았었던 카타르발 수주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점점 찍히게 될 텐데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일단 내년도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률 따는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27년, 2018년까지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영업이익 플러스 알파가 붙은 상태잖아요. 그 알파가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도 조선주들 매매하기는 오히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이제 초반에 수주 잔고로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땡겼던 게 마스카 프로젝트가 끝 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선주들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올 때는 단기 매매, 네.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되면 중기 매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매매 패턴을 잘 구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긴 난이도는 하네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뭐 기대감만 갖고 뭐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위대한 뭐 한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한번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연속성은 그렇게 오래 못 갈 가능성은 앞으로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마스크 프로젝트 이슈까지 계속 같이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재생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은 사실상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태양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풍력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한마디면 흔들림이 휘청휘청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을 좀 따로 가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저기 그 현재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발전 단가를 갖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풍력이 발전 단가가 높은데 한 네. 5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0원대인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는 상태이지만 AI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일단 정부의 기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신한우이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AI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전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빨라야 2030년에 SMR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는 다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입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안으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있죠. 주가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강해서 오늘 약간의 조정을 좀 받는 것이지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일단 국내 입장에서는 둘 다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뭐 원전도 있었고 뭐 전력 설비 뭐 케이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신재생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은 사실 가장 메리트 있는 쪽은 어디예요? 저는 일단 신재생까지 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I 생태계를 보면 AI 이제 하드웨어가 있죠. 네. AI 하드웨어가 있고 AI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력이 있고요. 전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있고 그 뒤에 가서 원전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모멘텀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그런 식의 매매 형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앞서도 이제 조선을 잠깐 적절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섹터들이 다 올해와 좀 다를 거예요. 올해는 그냥 사놓고만 있으면 솔직히 조방, 원전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수익이 났고 네. 반도체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가장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좀 보자. 원전 관련해서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짧게 끊어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진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도에는 셈법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 대신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진정한 매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섹터들을 잘 갖고 계셨다라면 수익이 잘 났습니다만 그쵸. 내년도에는 수익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가 정말 매매 실력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 돈을 버셨다라는 분들도 있고 끝에 가서 좀 많이 손실을 좀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내년도에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주식으로서 어느 정도 한 단계 어디 가서 조금 이제 말을 좀 하실 수 있는 네. 분인 것 같고 그런 한 해가 내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장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기회장이 또 열려 있으니까 또 저희 서울경제랑 같이 얘기 또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실 테니까 네. 그런 얘기 적절하게 잘
조언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초를 대비를 하고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는 그러면 소장님께서 바라보는 이 탑픽 종목은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하나솔루션을 오늘 좀 네. 가져왔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일단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에 3일 동안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동안 이제 단기간에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대략 한 27,000원 선에서 지금 28,000원 선, 뭐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30만 주, 그전에 15만 주, 거의 뭐 50만 주 가까이 맞아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대략 한 뭐 25만 주 가량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들이 왜 바닥권에서 하나솔루션을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할까?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뭐 서로 각자 플레이가 아니라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러네요. 점이 저는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솔루션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틀 연속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한 26,000원에서 한 28,000원 요 선에서 계속 작은 박스 라인을 그리면서 힘을 좀 응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3분기 GDP가 뉴욕 증시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강세 마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성탄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거래량이 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특히 코스피가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산타랠리가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찾아올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오늘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처럼 엇갈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36선에서 움직이면서 0.47% 오르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짙고 있습니다. 함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폭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917선에서 움직이면서 0.19%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지금 다시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사실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담아가는 흐름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개인도 오늘 담아가는 전략들이 펼쳐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매도 전환한 모습들도 개인 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와 또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동반 팔자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그래도 1,2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어제와 동일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은 일단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전자를 일단 안전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어제도 삼성전자에서는 이 전장 쪽에서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ZF와 ADAS 사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전후방 쪽에서 왕좌를 탈환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이제는 전장까지도 힘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오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또 트럼프가 함께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게 됐었죠. 이로 인해서 오랜만에 좀 급등세가 나왔었고 11월 중순 이후에 좀 오랜만에 12만 원 선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1.78%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안전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으면서 0.86%의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좋고 그로 인해서 완성차도 좀 우호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가 고율 관세에 대한 발목, 이 족쇄를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고관세가 그래도 영향을 꽤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이 나왔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3%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인 일동제약도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비만 쪽 섹터에서는 호재가 하나 좀 나왔죠.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위고비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열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좀 오늘 비만 섹터들이 이 비만 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경구용 비만약 임상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6%대, 7%대 가까운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9,90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 로봇주들이 그래도 요즘 코스닥 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백스가 정말 연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1%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새내기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라는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첫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흉터나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수술 기구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들 알아가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8%대 현재 상승률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59,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라캐스트와 원익홀딩스도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각각 17%의 급등세,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5% 가까운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알지노믹스가 오늘도 이 급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매수세의 힘이 이 상장 이후에 3거래일처럼은 강하게 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들이 현재까지 체크가 됩니다. 0.74% 내리면서 1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전기 전자 쪽 일단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AI 버블론이 많이 거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빨간불을 연일 계속해서 잘 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쪽도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엔솔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 완성차 쪽 오늘 괜찮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하나오션 힘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현재 약세로 전환한 모습 HD 현대중공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정부의 구두 개입이 나타나면서 환율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21원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1,459원 30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뗄 수 있을지 결정짓는 날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 58만 8천 원 수준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하게 될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